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엽니다. 예산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현안 등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른바 협치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엽니다. 지난 8월 회동에서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용국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목표로 대폭 확충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설협의체에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과 산업 지표가 나빠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관련 예산 삭감을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천억 등 2019년도 세금 중독 정부 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야당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여야 정이 상설협의체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이른바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국회에서 모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주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대거 모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 당정청 회의인데요.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제기된 이른바 경제투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죠? 네, 역시 예산안 심사 관련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 규제 개혁 법안, 공정경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포용 국가 만들기 정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현 정부가 잘못된 현실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낭비성 예산 사업을 없애고 제대로 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이른바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국회에서 모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당정청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 진행되는 당정청 고위급 회의인데요.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전국에 돌입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자리에 함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핵심적이었던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당정청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에 대해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 등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대책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 자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공정경제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입장을 냈는데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성차별적인 이유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과 이듬해인 2016년 가스안전공사는 공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와 순위에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응시생 31명의 면접 점수가 뒤바뀌어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응시생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생 7명이 불합격으로 밀려났습니다. 채용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업체의 가스안전 인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면접 점수 조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공사 사장의 성차별로 취업난 속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여성 응시생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교체 전망이 일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어렵고 일자리도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실장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과 경제 성장이 괴리되는 모순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 겪는 국민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며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거쳐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인
거시경제 예측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우크라이나 사무소, 모스크바 사무소 근무 경험 등을 토대로 북방 경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이나 에너지 협력 등 북방 경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식견과 상상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외교와 경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방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정적 추진과 동시에 북방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방 경제 정책은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추진한 후 우리 정부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방 정책이 동국권과의 수교를 통해 북방 외교에 물꼬를 텄다면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새로운 기회와 경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대응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더니 이젠 대놓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하자 곧바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한 고노 일본 외무상.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韓国政府におかれては日本の企業あるいは日本国民に何らかの不利益が生じないように直ちに必要な措置を厳格に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틀 뒤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100%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거리 연설에서는 아예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공세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때 정부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협정과는 상관없이 개인 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점을 1991년 국회 답변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日韓両国が国家として持っておりますいわゆる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다 끝난 일이라며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본 정부. 하지만 과거 자신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그리고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북미 회담은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 현재 판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의회 선거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51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넘어서 52석이나 53석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100석 중에서 51석이 넘어가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하원은 이제 435석인데 이것은 공화당이 좀 우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얼마나 많이 이기는가가 현재로 봐서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의 의석수가 좀 작게 나타나면 그러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이 잘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의석수가 좀 크게 나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문제가 역시 한계가 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판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중간 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이라든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예상이 되고 하원의 경우에 민주당이 조금 이기느냐 많이 이기느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길 경우 이제 트럼프가 선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많이 이기면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그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를 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 관리들이라든가 또 백악관에서 일하는 참모라든가 미 의회의 보좌진이라든가 이런 그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민주당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북한과의 대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 선방하는 것을 좀 기대하겠네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화를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좀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전통적인 미국 엘리트층의 다수가 북한과의 대화에 현재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점이 맞습니다. 약간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통적인 엘리트들, 싱크탱크 또 대학의 학자들 그리고 사실 국무부의 관리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의회 또 보좌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엘리트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사실은 미국의 국가이익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그 자체입니다. 네.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동북아시아 또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쪽에 우리 쪽에서 보면은 비핵화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는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제 서울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는 완전하게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과 우리의 엘리트들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데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겹치는 것이 있고 겹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비핵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냐.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한국 쪽에서 제재를 먼저 풀어서 비핵화는 안 됐는데 제재를 먼저 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매우 많아서 좀 미국 내에서 엇박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층은 뭔가 보여지는 결과를 보여달라 이런 입장인 것이고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만 제재를 푸는 게 맞는데 그렇죠. 좀 걱정이 그쪽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북한 측은 우리는 이미 자발적 조치 다 했으니까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데 계속 맞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도 했고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고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 조치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응 조치를 안 하고 특히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있고 뭐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뭐 속이는 게 아니냐. 싱가포르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을 어기고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의심하는 상황이 되겠죠. 양쪽에서 상당히 불신이 심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북한도 미국의 협상 의지를 의심한다? 이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것과 평양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평양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 생각할 때 지난 25년 동안 비핵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건 북한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입장이죠. 네.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북미 기본 합의문이 있었고 이것을 8년 동안 잘 지켰는데 이것을 북미 기본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예. 물론 미국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제 그때도 213 합의라고 하는 그런 합의틀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이제 핵신고와 관련된 문제, 또 검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그때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없어서 분명히 북한이 신고를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판을 깼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북한은 미국의 협상 의지가 없고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과 8일에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간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 다만 지난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게 이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동안 사실은 소강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였고 나쁘게 말하면 난기류였습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관심사 또 의사소통의 방법이 매우 다르고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 일단은 협상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실무 협상이 열린다면 네. 또는 1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트인다면 그러면은 성공으로 볼 수가 있으나 네. 대체적으로 좀 어두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네. 제재와 관계 개선은 함께 갈 수 없다라면서 약간 경고의 의미의 발언을 좀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압박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 최후 통첩의 의미도 있는데 다 보면은 최후 통첩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해서 대북 제재를 해소를 하고 경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미국 연구소장의 논평은 만약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핵은 그냥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무역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 발전에 만족하겠다. 네. 앞으로 1년, 2년 동안 그냥 이대로 버텨가지고 밀무역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2년 뒤에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어서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면 그 행정부와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말하자면 플랜 B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략, 이제 비핵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한 80%, 90% 되고
이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 안 된다면 나머지 10%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플랜 B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경고로 봐야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호 회장 폭행 피해자 강모 씨가 YTN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당시 끔찍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엽기적인 폭행 뒤 회사에서 선심 쓰듯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양 회장에게 피해자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몸서리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피해자 강모 씨는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간 악몽 같은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난스러운 댓글을 쓴 다음 날, 강 씨는 양 회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조금 그거보다 더 이제 좀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고 내가 수순대로 작업해 주겠다. 다시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고. 전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뒤 회사 법무팀에서 온 연락에 강 씨는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디스크 법무팀이래요.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좀 너그럽게 봐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무자비한 폭행을 선처라고 말하는 양 회장이 두려워 도망치듯 섬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이 상황을 제가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또 죽을 죄를 졌는지 그 사람한테. 돌이켜보면 만 1년의 짧았던 직장 생활은 신입사원 환영회부터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양 때문에 이제 못 먹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이제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면 이제 미리 준비한 바켓에다 계속 토론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엄벌을 촉구하는 강 씨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추가 범행 조사를 위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강 씨를 소환해 받은 진술과 종합해 이번 주 안에 양 회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 사건이 계속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강모 씨가 YTN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고통스럽던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양 회장이 엽기적인 폭행을 저지른 뒤에도 마치 봐주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수사기관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조금 그거보다 더 이제 좀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고 내가 수순대로 작업해 주겠다. 다시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고.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이 상황을 제가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또 죽을 죄를 졌는지 그 사람한테. 이게 양 때문에 이제 못 먹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면 이제 미리 준비한 바켓에다 계속 토론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디스크 법무팀이래요.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좀 너그럽게 봐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영화계 큰별 신성일 씨는 우리 한국 영화 역사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60년대 또 70년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신성일 씨의 데뷔작은 1960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였습니다. 2년 뒤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1964년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별들의 고향 등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1970년대까지 최고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만 500편이 넘는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해줄 수 없을까?
저는 507작품의 주인공을 했으면서 늘 시사할 때마다 참 마음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늘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기 최절정기였던 지난 1964년엔 당대 최고의 여배우 엄앵란 씨와 결혼하며 세기의 결혼식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계 인기를 발판으로 정계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옥고도 치렀습니다. 2011년엔 본인의 불륜 관계가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하듯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살아온다는 것을 저의 생활 신조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얘기를 못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쏟아내는 속에. 지난해 폐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중에도 건강한 근황을 공개했고 지난달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서는 등 끝까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병세가 악화하며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은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의 별이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영화계 큰별 국민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엄수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60, 70년대 최고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국민배우 신성일 씨. 향년 81세로 타계한 그의 빈소에는 각종 영화계 관계자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우리 또래의 연기자로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아쉽고 또 고인이 남기신 업적이 길이 오랫동안 빛나길 바랍니다.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던 고인이지만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갑작스레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볼 적에 정말 내 가슴 아팠어요. 참 수고하고 고맙다 그래라. 미안하다 그래라 가서. 장례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흘간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한국영화인단체 총연합회 지상학 회장과 후배 배우 안성기 씨가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장례위원으로도 영화계 각 분야 인사가 대거 위촉됐습니다. 고문은 신영균 한국영화배우협회 명예회장과 배우 김지미, 문희 씨 등이, 부위원장직은 배우 이덕화와 장미희, 송강호, 강수연, 최민식 씨 등이 맡았습니다. 진짜 그 시대로서는 아이콘이었고 정말 흉내내기 힘든,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었던 정말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레 오전 10시 연결식에 이어 발인이 진행되며 장지는 경북 영천의 선영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신성 모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기독교인의 안전이 이슬람 강경론자들의 거센 집단 항의 때문에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AFP와 AP 등 외신들은 지난 사흘 동안 거센 시위로 파키스탄을 마비시킨 이슬람 보수 정파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정부가 비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반대하지 않고 대법원의 재심 전까지 비비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비비는 이슬람 선지자 모하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2010년 사형 선고를 받고 8년 동안 수감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석방됐습니다. 최근까지 BMW 차량의 운행 중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 불차로 불리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을 안겨준 BMW 차량 연쇄 화재. BMW 측이 이런 화재 위험을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하지만 꽁꽁 숨기다 화재가 잇따르자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BMW 차량 지침에 이 EGR 이 밸브는 냉각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BMW 화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 급기야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배상의 기준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BMW 화재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즉시 바로잡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남북한이 내일 한강 하구에 대한 수로 조사를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이 40일 동안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수로 현황을 공동조사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군 및 해운 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수로조사에는 남북 간 해군과 수로조사 전문가 등 10여 명씩과 지원 인력 등 수십 명이 참가합니다. 수로조사 지역은 김포와 오두산에서 강화 말도까지 79km 구간입니다. 남북조사단은 한강 하구의 항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변화, 수중 지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강 하구는 정전 협정상 선박 운항이 가능한 중립지대이지만 그동안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선박의 통행을 제한해왔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수심이 50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이용을 위해서는 수로조사와 준설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공동 수로조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4월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이용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한강 하구에서 자유 항행이 이루어지면 김포와 강화 지역의 어업과 관광 산업 등에 큰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또 남북한의 어로가 활성화하면서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았던 휴전선 부근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은 우리 고유의 산림 자원들이 서식하는 식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민통선 내 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의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06년 12월.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군에 걸친 민통선 내 국유림 2만여 헥타르입니다. 이후 매년 보호 구역이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240배인 6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올해도 이미 1만 5천여 헥타르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보호 구역은 60여 년 이상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지역이어서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식물군은 모두 2,500여 종. 한반도 전체에 자생하는 식물군 4,500종의 55%가 넘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만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는 식물들이 많아 유네스코나 자연생태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로봉에는 남한 최대의 외솜다리 군락지가 있고 해안 분지에 속하는 가칠봉 능선에는 솔라리 집단 군락지가, 백석산 일대에는 금강초롱의 군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꽃장포, 벌개풀 등 멸종위기 희귀식물도 285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유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을 거쳐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인 거시경제 예측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우크라이나 사무소, 모스크바 사무소 근무 경험 등을 토대로 북방 경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이나 에너지 협력 등 북방 경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식견과 상상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외교와 경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방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정적 추진과 동시에 북방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방 경제 정책은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추진한 후 우리 정부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방 정책이 동국권과의 수교를 통해 북방 외교에 물꼬를 텄다면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새로운 기회와 경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